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오늘 함께할 고미숙의 인문학 특강 나이듦 수업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또 퇴근하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늦은 시간에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강의 주제는 이겁니다. 청춘으로부터의 해방, 몸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할 텐데요. 이곳 인사동 코트에서 고미숙 선생님께 강연을 듣고요. 또 강연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또 해결해 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행사는 2022 실버 문화 페스티벌의 고미숙의 인문학 특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요. 한국문화원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주관인 한국문화원 연합회에 살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국 16개 시도연합회와 또 전국에 있는 지방문화원의 균형 발전 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향토 고유 문화와 또 지역 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함께 준비를 해주셨고요. 먼저 오늘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올해로 벌써 8번째를 맞았습니다. 실버 문화 페스티벌.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고요. 또 전국 16개 지역에서 선보이는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 경연 프로그램, 또 문화로 세대 간 소통을 하는 문화 나눔 한마당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문화 나눔 한마당의 교육 부문 에듀버스의 일환으로 오늘 고미숙의 인문학 특강 나이듦 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춘으로부터의 해방, 몸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듣기로 실버 문화 또 이 나이듦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부에서는 고미숙 선생님의 강연 저희 함께 듣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소리 들리나요? 네,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제가 인문학 강의를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제 인생 스텝하고 맞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저 더 뜻깊고 또 정말 그 인생의 길을 함께 가는 친구처럼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이제 누구나 이제 늙고 누구나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너무나 보편적인 건 정말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이 에게 다 적용되는 그야말로 평등한 그 테마가 늙음 그리고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인문학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수천 년 전부터 그 주제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이제 종교, 철학, 뭐 다른 이제 예술 이런 거를 다 이제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질문이 왜 인간은 죽는가? 근데 왜 그러면 죽기 전에 이제 왜 늙어가는가? 왜 병드는가? 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환기해야 될 게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예외 없는 보편적인 테마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주제로 얘기할 때는 조금 이제 제한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겐 적용이 되고 어떤 분들은 좀 벗어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이 주제는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이 주제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길벗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청춘으로부터 해방, 몸으로부터의 자유 이 주제는 이제 그 제가 쭉 이야기를 펼치면서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먼저 이제 확실하게 우리는 이제 100세 인생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거는 단군 이래 처음이고 20세기하고 확연히 다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마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기후위기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이제 21세기를 규정하는 거고 뭐 이제 디지털 문명이나 이제 뭐 SNS 이런 게 될 텐데
그 100세 인생도 딱 21세기에 우리에게 이제 도래한 그런 생애 주기죠. 그럼 이 20세기에는 어땠을까요? 다 20세기에 사셨던 거죠? 지금 20세기에 지금 21세기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나? 요새는 있죠. 21세기에 태어나신 분. 20세기에는 그 60 정도까지가 이제 그 기본 생이고 나머지는 좀 여생 이렇게 표현했잖아. 남은 여생 이렇게. 그래서 환갑잔치를 굉장히 크게 했죠. 요즘은 뭐 환갑잔치 하면 아주 생뚱맞게 느껴지는 민망한 시대가 됐고 60대 70대가 돼도 여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신체적 조건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도 60대가 되면 할머니구나를 느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60대 이후 또 70대 80대도 딱 노인이다라고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신체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 예. 피부가 아니에요. 피부라든지 뭐 이 주름살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만 해도 꼬부랑 할머니였거든요. 60대. 키가 완전히 줄고 정말 그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너무 이게 그 뒷모습을 보면 구별을 잘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직립한다거든요. 이제 그것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뼈대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외형을 가진 이제 노인 세대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생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제 생애 주기를 100년을 놓고 일단 기획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이제 재앙인가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인류가 그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거는 뭐 인류가 탄생 이래에 꿈꾸던 바였죠.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루었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그걸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20세기에도 뭐 장수하면 참 복이 있는 거고 오래 살면 좋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지 진짜로 오래 살았을 때 어떤 생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100세 이제 어느 80세 90세 막 이제 생애 주기가 늘어나더니 100세가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여기에 지금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다 100세를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 100세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서 뭐 누구는 조금 일찍 떠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 그런 거니까 모두에게 이제 같은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 기회이자 미션이 주어진 건데 그러면 60세를 생애 주기로 생각했을 때랑 100세를 생애 주기로 생각했을 때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축복이라기보다 굉장히 이제 재앙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인생이 지루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나이 들어서도 얼마나 건강할까 지금 또는 이제 뭐 더 행복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이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지루하고 권태로울까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사실 어떤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뭐 지금은 뭐 보험이나 뭐 연금이니 뭐 이런 이제 이 노년 이후에 그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하는데 저는 이건 진짜로 이제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문화 전반에 대한 사유가 너무 없어요.
고령화하고 뭐 하여튼 100세 인생이 오가네. 그냥 무조건 느려서 돈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은 정말로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인생이 어떤 국면에 처해질지를 진짜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저 나름대로 공부한 만큼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인류가 구석기 시대부터 원했던 거라면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죠. 이런 시대에 태어난 거는 다 복을 받으신 거잖아요. 100세 인생이라는 주기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나? 너무 막연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인문학자니까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60대가 되기도 했지만 저는 좀 20대에도 약간 고령화돼 가지고 애늙은이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고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 인문학은 더군다나 또 그런 테마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철학이라는 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죽음을 연습하는 지혜예요. 죽음을 연습하는 자가 철학자다. 이렇게 이미 무려 2600년 전에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언도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담백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죽음이 정말 좋은 일이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독배를 마시거든요. 그게 철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이제 생각하고 훈련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20세기 근대성을 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한국의 근대성에 대한 이제 책도 여러 권 냈는데, 20세기의 삶의 척도는 노동과 합해요. 그러니까 60세까지 산다는 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돈 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준이 이거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린다. 근데 60 이후에 정년을 한다. 노동에서 멀어지고 화폐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삶에 대해서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은 여생을 그냥 하다가 삶을 마친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100세 인생에서 그러면 몇십 년이 늘었는데 척도가 노동과 화폐로 계속 100년까지 살아야 되나? 이 지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청년과 중년에는 노동과 화폐를 기준으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장년, 중년 이후, 그리고 노년에,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노동과 화폐가 삶의 척도가 되는 게 당연한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이 기준을 안 바꾸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가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젊은이들이 몇 명씩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근데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는 지금 MZ 세대는 5, 60대가 다 먹여 살리지 않나요? 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 MZ 세대는 노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부모 세대가 먹여 살리고 있지 않나요?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비관적인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러면 그거는 70대 80대는 그 뉴스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빨리 죽으라는 건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통계가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00세 인생을 그렇게 원하고 또 늙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의학을 발달시키고 막 이제 뭐 150세 막 뭐 영생까지 막 부르짖으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사회의 짐덩어리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 이거는 너무 모순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누구한테 이로운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MZ세대는 그걸 보면서 미래는 너무 암담해. 자기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나중에 나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적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노인 세대에 대해서. 그럼 노인 세대는 지금도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매일 부지런하게 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짐이 되고 있나? 이러면은 이제 화평이 생기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회가 만들어낸 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100세 생애 주기를 감당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도달했구나.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언어와 표현 그리고 어떤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비전이라 그러는데 100세 생애 주기에 맞는 비전이 있고 거기에 맞는 담론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20세기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노동과 화폐 여전히 GDP 이런 수준으로 통계를 만들고 그거를 유포를 하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아무튼 자 요거를 이제 잘 우리가 왜 이거를 고령화라는 말도 굉장히 좀 유쾌한 단어는 아니죠. 예, 사회가 늙었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니 그럼 의학을 발전시키지 말던지. 그리고 저출산도 고령 노인 인구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럼 청년들이 일을 안 나타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이 사실 이 방향을 계속 잃게 만들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저는 고전 평론가니까 근데 특히 이제 동양 고전을 주로 공부해서 동양 고전은 고대인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3,000년, 5,000년 그 이상의 이제 인류의 시원에서부터 인간이 두 발로 서서 천지를 관찰하고 관하고 찰하고 이런 거죠. 관하고 찰해서 거기에서 천지의 원리, 자연의 원리로 삶의 기준을 잡아가는 그게 동양 고전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죠. 왜? 노동과 화폐가 기준이 되는 바람에 자연의 원리라든가 생명의 어떤 기본 토대라는 게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생애 주기를 만들어내는데 되게 망연자실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고대인의 지혜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반드시 굉장히 유용하다고 확신을 해서 그 지혜를 이제 우리 삶의 일상에다가 결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고전평론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여해서 이 직업군은 저밖에 없습니다. 우주 유일의 고전평론가입니다. 제가 아무도 이 고전평론가를 하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양 고전에서는 이 생애 주기를 계절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러면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그거를 이제 이제 물리학, 동양 물리학으로 하면 음양오행론이 되는데 이제 오행의 스텝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왜 5개인가? 이 환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이 할 때. 이렇게 계절이 하나씩 이렇게 할 때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주 엄청난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절기가 들어가서 오행인데 이제 오행이 저렇게 동그라미로 가면 상생이고 화살표는 상극이에요. 상생과 상극의 리듬을 타면서 이 우주가 계속 운행이 됩니다. 천지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아요. 머무르면 종말이죠. 그거는 완전히 뭐 태양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의 종말이 되죠.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걸 그 오행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생명 활동은 잠시도 머무르지 않죠. 머무르면 안 되죠. 자, 근데 그래서 머무르지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막 변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리듬과 스텝을 밟는다.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계속 움직이는데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을 했을까요? 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역법을 만들었어요. 1년이란 단위를 만들고 1년이란 단위 안에 계절을 나눈 거죠. 요거는 봄이라고 하자. 그다음에 이렇게 별이 떠오를 땐 여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이제 뭐 샛별이 뜨고 뭐 이럴 때는 가을이라고 하자. 그다음에 천지가 닫히고 이제 아주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간은 겨울이라고 하자. 이거는 다 엄청난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해 준 거를 우리가 지금 달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달력이 어디서 떨어졌겠습니까? 오늘을 10월 오늘 며칠이죠? 12일. 저는 주로 간지력을 쓰기 때문에 오늘이 뭐더라? 병술월에 오늘 하여튼 갑자력으로 이렇게 주로 출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시간 단위를 만든 게 고대인의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 이제 이렇게 4개의 스텝으로 흘러가. 그 조금 더 나니까 5개의 스텝이야. 근데 이게 인생의 생애 주기랑 딱 매칭이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왜냐? 그 지금 100세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인간의 기본 평균 수명은 125세예요. 왜냐하면 이 한 단위에 25가 결합이 돼요. 25 곱하기 5예요. 왜 25냐? 25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성장에다 5를 곱하면 그 종의 그 수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1년 동안만 성장한다. 그럼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5년을 살아요. 3년이면 15년을 살고. 그리고 인간은 25세 성장세포가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125세가 맞고 동의보감은 다 그런 생애 주기를 이미 설정하고 그때까지 인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스텝에 맞게 잘 사는 것을 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세 인생을 가지고 막 요란을 떠는 거는 이 동양고대 지혜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왜 20세기 그때 뭐 서양 18세기 이럴 때는 막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고 왜 그랬을까요? 노동을 하다가 완전히 진이 빠져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산업혁명은 죽도록 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 뭐 저기 이런 뭐 그 피복 노조 그 피복 공장 이런 데서 일할 때 막 20살이면 다 이제 저기 막 그 노인이 되고 이렇게 됐고, 영국 노동자들도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조금씩 낮았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노동하지 않는 삶을 생각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면 막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지금 100세에 왔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건 125세라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생물학의 이 지식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 생물학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전에는 뭐 125세는 고사하고 뭐 평균 수명 40, 50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전염병.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아주 현저하게 낮았던 거고,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 보통 사람이 특별한 뭐가 아니어도 굉장히 길게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생애 주기를 가지고 인생을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청년기, 성장기에는 봄이고 목, 그다음에 이제 중년에 막 열심히 일하고 막 확장할 때는 여름, 화.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갱년기가 오는 거고, 가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뭐 작년에서 노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의 시간, 가을의 시간. 그다음에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은 겨울, 수의 시간. 이렇게 스텝을 밟는데 사실 인생도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 이것만 잘 알아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봄, 여름이 있었으니 가을, 겨울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인간은 늙고 죽어서 죽어서 다시 씨앗으로 가서 그래야 다시 또 생명이 피어나고 펼쳐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요런 리듬, 이 리듬을 밟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도시인들은 또 좀 잘 모르죠. 도시인이 계절을 접하는 건 주로 휴가 때 여행을 가서 하는 거죠. 그 전부 관광용이기 때문에 풍경이 참 아름답다 이런 걸로 하지, 내가 그 계절하고 이렇게 함께 섞여서 사는지를 잘 못하잖아요. 예. 다 이 또 건물 안에 있으면 계절을 못 느끼잖아요. 예, 겨울에 따뜻하고 막 그래서 반팔 입고, 여름에는 막 너무 시원해서 뭐 뜨거워도 그 감이 없고. 그러니까 계절이 저 바깥에 아주 그냥 어떤 이미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계절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지. 예,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여기 뭐가 있죠? 아, 요거. 자, 여성 이제 동의보감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성의 생애 주기를 7 단위로 해요. 7살, 14살, 21살 이렇게. 그러면 이제 7, 7에 49. 그러면 요때가 뭐예요? 폐경기죠. 14살 초경할 때죠. 네. 요게 여성의 생애 주기예요. 남성은 8단이에요. 남성은 조금 이제 성장할 때 늦대잖아요. 여성보다. 8, 16. 그래서 보통 전통 시대에는 그 14, 16살에 결혼을 했죠. 20세기 초까지 그랬어요. 임꺽정을 쓴 벽초홍명이는 13살에 결혼했나? 그리고 간디도 14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20세기 사람인데도. 그리고 뭐 정약용, 연암 다 뭐 15세 다 결혼을 합니다. 그게 몇천 년 동안 동서양이 다 초경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자연의 리듬을 밟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게 더 농업 경제에는 더 유리했던 거죠. 근데 이게 깨진 거는 이제 딱 산업 자본주의 때문에 다 공장에 보내야 되니까, 공장에 보내거나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를 만들려면 전문대학이라도 가야 되고, 공업고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점점 늘어난 거고, 결혼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공장 가서 일을 해야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노동이 기준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남성은 8단위로 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88이 64. 저 때가 이제 사실 남성의 갱년기예요. 근데 이게 자연적인 리듬인데, 이 문명하고 자연이 섞여서 사실 상극을 하거든요. 상생상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주기가 막 왜곡이 되죠. 14살보다 전에 막 초경을 하거나, 또는 폐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너무 늦거나. 남성들은 또 지금 디지털 시대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시대예요. 여성성의 시대예요. 이게 뭐 여성상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그 안에 다 여성 남성이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여성성이 좀 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성 남성 아니 뭐 이거 어디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남성 안에도 다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안에 다 남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 생물학이 밝혀낸 이 여성성, 남성성 사이에 몇 개의 성이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보통 N개의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만 하는데, 실제로 이 안에 염색체의 이 조합이 16가지가 있대요. 16가지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다. 그래, 그거로는 너무 그냥 별 뭐 정보가 정확한 게 아닌 거죠. 무수히 많은 다양한 N개의 성이 내 안에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가부장제 시대다. 그러면
이걸 다 억압하고 뭐라 남성적인 터프하고 막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좋은 게 잘 안 떠오르네요. 남성성의 좋은 뭐 용기 있고 뭐 가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덕을 남성에다가 부여를 해요. 그렇지 않은 남성은 이거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산업자본주의 20세기를 끌고 왔어요. 근육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근데 21세기는 근육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 이 디지털이라는 게. 디지털은 연결 접속이에요, 접속. 계속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네트워크를 만드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0세기의 남성성이라고 했던 것이 별 유용성이 없죠. 그러면 이제 가부장제하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여성성.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성성, 그럴 때 여성성의 특징은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야. 애를 업고 뭐 설거지하면서 또 뭐 라디오를 듣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남성들은 위계가 중요하지 소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20세기에는. 위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 거기에 따라 바로 위계가 쫙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남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로 위계를 결정한대요. 안 돼요. 신기하죠? 무슨 동물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본능적으로 그런데 아주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적 소통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성은 그런 식으로 살 수도 없었고 허락도 안 됐으니까 이게 수평적 소통을 하는 쪽으로 살아남은 거고,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그런 여성성이 이제 이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 키워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성도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이제 끌어내야 돼요. 그런 수평적 소통, 계속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끌어내면 이제 남성 안에 여성성이 발휘되는 거고. 근데 여성도 굉장히 막 파워와 카리스마가 넘치고 막 위계 이런 거 좋아하는 여성도 많거든요. 막 권력의 서열 이런 거. 그런 여성은 이제 남성성이 막 발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통이 안 되겠죠. 여성이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새로운 생애 주기에 맞는 삶의 스텝을 밟아가려면 일단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기본 베이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 하고, 여성성, 남성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20세기적 통념이다. 이제 이거를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새로운 생애 주기는 그냥 아까 얘기했지 뭐 연금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뭐 레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노년을 뭐 여행을 많이 하시더구만요. 크루즈 여행 뭐 이런 거. 그리고 남성들은 정년 이후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로망인 거를 제가 알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버섯 따느라고 뭐 산속을 몇 년씩 막 헤매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골프 아니면 이제 당구. 이제 근데 그걸로 지금 얘기했지만 지루함과 권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삶의 허무의 측면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어느 순간에.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 허무가 너무 막 블랙홀 같은 거 일종의 빨려 들어가면 나오지만 그게 이제 전조가 이제 우울증 같은 거겠죠. 혹은 거기서 이제 생리적으로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이제 모든 여기 있는 정보를 다 리셋해버리는 이제 치매가 걸리는 거고요. 그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야겠다. 네. 인간이 이 태초부터 가졌던 질문,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생과 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순간이요. 그러려면 그냥 막연히 나는 어떻게 죽을까? 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생명과 소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요. 이게 사실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인생 주기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77에 49가 되면 여성은 폐경을 하죠. 여성이 더 빨리 하죠. 남성보다. 남성도 이제 많이 여성화됐기 때문에 좀 빨라요. 이 폐경기가. 근데 여성보다는 하여튼 늦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성이 왜 빠른가? 이게 막 좀 안타깝고 더 지연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죠? 하셨나? 안 하셨나? 지금 속마음 들킬까 봐 지금. 근데 여성이 50대에도 계속 그 폐경이 안 되면 그 뭐죠?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여성에게 축복인가요? 그러니까 49에 그렇게 한 건 오랫동안의 어떤 성선택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이게 제일 그래도 적합해. 그러니까 여성이 폐경이 된다는 건 이제 임신의 공포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 양육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막 지연시키려고 할까요? 네? 그런 마음이 그 폐경기 증후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엄마도 폐경을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 결혼해서 그냥 그냥 혼전에 저를 임신해가지고 그냥 덜커덕 20살에 낳고 20살에 낳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좀 감기나 이 감기 안 걸리고 이렇게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저희 식구들이 대체로 건강한데 그리고 그 키우고 뭐 그러는데 아주 그냥 뭐 청춘 중년을 다 바쳐가지고 폐경에 대한 자의식이 없는 거죠. 그 세대는. 시골에 가도 그 세대 할머니들은 폐경 때문에 괴로움을 겪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유를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도시의 여성들이 지금 이 폐경기 증후군에 아주 단단히 걸려 있거든요. 온갖 집안에 온갖 정말 폐경 시트콤이 다 일어나고 집안에 폐경기 엄마랑 사춘기 아들이 있으면 그 집안은 거의 지옥이라고. 그때 그럴 때 아버지들은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질 않고 아파트를 배회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춘기는 질풍노도는 그거는 아주 오래된 그 주기지만 폐경기 여성이 겪는 이거는 정말 의식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식이. 왜? 여성성에서 벗어나는 게 싫어.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청춘의 여성성을 유지하고 싶다고 이런 게. 그런 거는 뭐야? 이 자연의 리듬을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이 생리기전이 더 왜곡이 되면서 막 이 인생이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을로 접어들어서 몸이 좀 이렇게 리셋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막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약이 또 막 생겨요. 예전에 에스트로겐인가 뭐 그런 약으로 그거를 지연시키는 혹은 뭐 가라앉히는 그런 이제 치료를 했다가 그게 한 7년인가 있다가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고 판명이 나서 그게 그 약이 아주 정말 그 재앙이었던 거죠. 유방암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약이 여성들. 그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죠. 설마. 요즘은 무슨 약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에스트로겐은 워낙 악명 높은 그 약이어서 이 의학사에도 길이 남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성은 이렇게 하고 남성은 또 남성은 폐경기를 뭐 두드러지게 앓지는 않는데 내가 이제 남성성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막 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의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중년 이후에는 이렇게 막 그 정력제를 항상 품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적인 능력이 있어야 자긍심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극복해왔던 동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만 살아가는 그 상태가 싫어서 인간이 된 거잖아요.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그걸 벗어나려고 해놓고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다시 그 동물이었던 시절에 그거를 되새기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왜 그걸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남성성, 여성성을 고정시켜 놓고 그 성적인 능력으로만 자기를 표현하는 거를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걸 지속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죠?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저기 그 포털에 보면 막 50대, 60대 여성인데 막 뭐 너무 피부가 너무 아름답고 막 몸매도 너무 날씬하고 뭐 그런 그 여배우들 많이 나오죠. 그거 어떠세요, 그런 게? 부러워요? 이게 그래서 막 뭐 70대인데도 뭐 40대로 보이고 막 그런다고 나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래서 여배우들이 참 이제 저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그걸 숨기고 감추고 장식하지 말고. 그 내면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거는 어떤 수단을 써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가을을 왜 여름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그럴 때 이 말도 못한 지금 막 그 안에 번뇌와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밖에서 보면 누구나 봐도 다 알아요. 아무리 피부가 맑고 깨끗하고 뭐 어째도 그냥 피부에 여드름 막 난 청년하고 같이 있으면요. 다 청년을 봅니다. 이렇게. 여기 막 뭐 물광 피부가 있는 뭐 중년 60대를 보지 않아요. 어. 그냥 막 생긴 그냥 청년이 더 싱싱한 거예요. 싱그럽다는 거, 청춘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런 게 계속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세계 제1의 성형 천국이니까, 그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시술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젊고 싶다는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부자연스럽다고. 근데 왜 부자연스러운데 이렇게 할까요? 돈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의학 자본이 들어있죠. 의학과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자본주의 모든 상품도 거기에 맞춰져 있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본은 사람들한테 늙지 말라고 늙는 거는 수치스럽다고 계속 그 주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들을 계속 등장시켜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자본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생애 주기를 깡그리 무시하고 100세 동안 청춘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여기에 왜 저항을 안 할까? 저는. 예? 그러면은
끝도 없이 내가 돈이 필요해요. 돈. 그 돈이 필요해. 그러면 또 노동을 해야 돼요. 예, 누구에게 노동을 시키거나. 예. 그래서 노동과 화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제가 눈이 침침해서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의 속성은 뭐냐? 청춘을 강요해서 내가 청춘을 계속 모방하고 표절을 하는 거거든요. 청춘을 표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때 청춘은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이 되냐면 이제 성, 그다음에 에로스, 연애, 그리고 근데 이거를 청년기에는 질풍노도의 시대니까 막 누구를 사랑하고 막 연애를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게 막 이제 여지없이 이렇게 막 분출이 되면서 막 자충우도를 해서 어른이 되는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년 이후에는 얘도 계속 내가 청춘을 모방한다는 건 뭐야? 연애하고 싶다. 내가 남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계속 내가 발산하고 욕망을 더 증식하고 증폭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을로 가던 시간이 다시 여름 한가운데로 와 있는 격입니다. 그럼 에너지, 이 몸의 생명 에너지의 낭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가을에 햇볕을 여름처럼 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절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고 기후재난도 그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기후재난은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지구가 왜 뜨거워졌죠? 탄소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잖아요. 그럼 탄소를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욕망이 뜨거워서 그렇죠. 계속 인간이 내 마음의 욕망을 막 불꽃을 지피면 거기에 맞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자본은 자기를 증식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욕망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게 저는 기후재난, 지구의 온도하고 지금 이 현대인, 부자 나라를 사는 현대인의 욕망의 온도가 저는 딱 상응한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게 바로 이제 청춘을 계속 강요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년이 그 늙지 않는 중년 노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머, 너무 훌륭하다. 나도 나중에 저래야지. 이렇게 할까요? 자기랑 경쟁하는, 내가 같은 세대끼리 경쟁하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예, 중년 그다음에 장년도 난 늙지 않았어 이러고 같이 이 미모와 막 발광 피부 막 뭐 몸매 이런 걸로 같이 막 경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청춘이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중년 노년이. 저는 우리 사회에 이 세대 갈등에 지금 이런 욕망이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어느 순간 세대가 MZ세대랑 중노년 세대가 이렇게 서로의 혐오감을 갖게 됐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할아버지하고 그 손자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싸워요. 이건 상극관계예요. 근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웠죠? 아들의 아들은 여기 또 싸우겠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어떻게 돼요? 상생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의 문명의 법칙이거든요. 집안도 다 그래요, 사실. 네. 그래야 맞아요. 부모 자식은 상극이에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대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고 이 막 이제 서로를 위해서 막 싸워요. 근데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원수의 원수는 뭡니까? 친구잖아요.
원수의 원수는. 그래서 내 아들이 내가 부모 속을 썩였잖아요. 그럼 내 아들이 이제 내 속을 썩여서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부모 내가 한 짓에 대한. 예. 그러면은 지금 뭐요? 저기 할아버지와 손자는 원수의 원수니까 친구가 되잖아요. 이게 대가족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원한고리가 깨져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겠어요? 이 노년과 중년이 청년하고 늙지 않겠다고 청춘을 자꾸 모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나하고 다 그냥 나이는 들었는데 나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나랑 경쟁하고, 그럼 무엇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나이가 들면 삶이 완성되는구나. 인간이 굉장히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구나를 체험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엄마들은 어떻게든 더 젊어 보이려고 하지 성숙해 보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애하고 같이 다니면 뭐 남매 같아, 뭐 자매 같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엄마가 막 너무 지혜로워서 그냥 막 현자 같다. 예,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질투심과 이 대결 구도가 생겨요. 자, 그래서 노년이 축복이 되려면 청춘을 묘방하지 않고 청춘을 창조해야 돼요. 노년에도 활기차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노년의 활기는 청년기하고는 다른 종류의 비전과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가을이니까. 가을도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겨울도 또 겨울은 저는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데 겨울산이 가장 멋지거든요. 네. 그 겨울산의 정막은 정말 봄산의 생기나 여름산의 무성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너무 고귀하고 품격 있어요. 정말 이렇게 늙고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늙음을 새로운 청춘을 창조해내야 된다. 가을의 생명력을 다시 창조해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청년과 연결될 수가 있게 되겠죠. 청년의 막 그 방향이 없는 막 자충우돌하는 그 생기하고, 그래 청년이 사실은 그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고 막 진짜 뭐 번뇌 덩어리죠. 그 중년들은 청춘을 되게 이제 부러워하고 다시 젊어지고 싶어 하는데 정말로 본인들의 청춘이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도저히 그런 생각을 못 할 텐데. 저는 진짜 청춘을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정말 그 암흑기, 인생의 암흑기. 그런데 저뿐 아니라 대부분 다 아마 청춘을 떠올리면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몸은 막 부글부글했고, 거기서 주로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이 떠오르지 그때 막 아름답고 뭐가 완성되고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돌아가고 싶은 시절인 게 맞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렇게 무언가를 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고 관계를 구성할 수 있고 삶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좋았어. 이렇게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중년을 보내면 노년도 당연히 노년의 자유라는 것을 이제 만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더 많이 산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노년에도 이제 청춘을 창조해내요. 새로운 삶. 청춘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생명력. 그거를 창조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60년, 70년을 살면 이제 인생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내가 걸어온 데이터가 있거든요. 데이터. 엄청난 자료가 쌓여 있죠. 지금 청년은 20대, 30대라고 해도 경험치가 경험 데이터가 너무 작아요. 그 예전에는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가 가난하고 뭐 전쟁도 겪고 불안전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열 몇 살에 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20대에 벌써 산전수전을 다 겪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검색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지만 경험치가 별로 없어요. 인생을 경험을 별로 안 해봤다니까. 너무 부모의 이 보호와 배려가 대체로 두텁고 또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나 뭐 제도 시스템이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뭐 너무 잘 갖춰져 있지 않나요? 예.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너무 부자가 됐고 그래서 20대 30대가 돼도 굉장히 어려요. 정신연령이 자라지가 않는 게 부대 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조카들은 30대 이제 다 굉장히 어른이 됐고 이제 뭐 경제적이나 뭐 여러 가지 자립을 했는데 그렇게 그리고 뭐 벌써 30 전에 애를 막 낳고 이랬거든요. 결혼하고. 지금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근데 얘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숙했을까?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네. 엄마가 일찍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립을 엄청 빠른 속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미 어른이 돼서 이제 자기 이 부모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됐죠. 이제.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지금 이 데이터가 너무 없는 게 지금 정말 큰 문제거든요. 삶의 데이터가.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부모의 보호 속에서 40까지 있으면 40도 정말 나이가 안 들어 보입니다. 진짜로. 예. 뭐 성형이고 뭐 이런 전혀 하지 않아도 그냥 아직 20대 중반 이렇게 보이는 게 이 동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을 부딪혀 보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죠. 20세기 저기 중반부터 살았으니까. 그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지도 그리기를 해야 돼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척도로 노동과 화폐, 에로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발산, 증식, 그 다음에 막 폭발 이런 게 아니라 수렴과 성찰과 통찰로 이어진. 그래서 열매를 맺고 가을에 열매, 겨울에 씨앗이 되어가는 씨앗이 연그러질 수 있는 그런 스텝을 밟아가야 돼요. 그거는 절대 청춘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청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예. 아직 제대로 피어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중년이 됐다고 뭐 나이가 먹었다고 뭐 열매를 맺고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정말 지금 사실 지금 MZ 세대는 저는 정말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데 정신적으로는 가장 막막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 MZ세대를 M을 막막할 M자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길을 못 찾아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게 Z다. 그냥 이렇게 보면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물질과 시스템과 서비스는 인생의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20세기 내내 물질과 시스템에 의존을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돈이 없어서야 또는 시스템이 문제야. 네. 이런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막 그 전쟁통에 가족을 뭐 부양하고 막 15살에 그렇게 했을 때 하고 비교하면 거의 천국의 수준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만큼 제도와 이제 부가 늘어났으면
그 세대보다 최소한 뭐 10배, 100배의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더 결핍이 더 많아졌어요. 왜? 물질과 서비스는 그걸 주지 않아요, 절대. 물질과 서비스는 내 몸의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만 그냥 좀 쾌적해. 여기까지예요. 끝.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밥을 먹잖아요. 위가 차면 끝이에요. 산의 진미를 이 앞에 갖다 놓는다고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웠어. 막 추워서 막 죽을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죠. 난방이 있는 곳을 가야겠다. 들어왔어요. 추위를 덜어내는 순간까지 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온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죠. 저는 진짜 옷을 1년에 한 번 사나? 네. 저희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 한번 뭐죠? 그 바자회 같은 거라면 이것도 거기서 나왔을 텐데 너무 많은 옷이 나와요. 너무 많은. 네. 저희는 백수 공동체인데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여름, 겨울, 가을에 이제 이 털갈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옷들이 나와요. 사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다 진짜 그 뭐죠? 장롱 깊숙이서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옷이 행복을 주지 않은 거죠. 있는 줄도 몰랐다가 너무 자리를 차지하니까 갖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나에게 무슨 만족감을 주지 않아요. 결핍감을 주겠죠. 내가 만약에 패션으로 뭔가 나를 드러내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남들이 보기에는 멋있어 그런데도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을 보면 또 결핍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대학생들은 정말 너무 원주민 얼굴이었어요. 진짜 뭐 남태평 지금 외모하고 남태평양 어디에 있을 것 같은. 저는 강원도 출신이니까 더더욱 원주민의 얼굴, 뭐 말투도 그렇고 키가 그래서 남자도 1m 70이면 킹카라고 막 구경 오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뭐 80 넘는 게 다반사고 남자애들을 제가 남학생들을 보면 여드름이 없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여자보다 더 깔끔하죠? 그래서 여드름 있는 애들 보면 너무 반가워. 너야말로 진정한 청춘이다. 이게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없냐고. 그런데 그렇게 외모가 이게 거의 인종 개량 수준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눈도 한국인이 눈이 이렇게 큰 게 맞나요? 저는 특히나 작지만 너무 큽니다. 저분은 너무 커서 아까 인종 개량을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BTS 같은 이런 진짜 뭐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정말 실감나지 않는 외모들이 있는 거고 세계인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부 다 외모 컴플렉스예요.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막 그 질투심 때문에 연애가 안 돼요. 막 자기 남친이 막 다른 여자애랑 얘기만 해도 막 질투심. 아니 너처럼 예쁜 애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질투를 하니?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아지는 거는 나에게 결핍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더 부자가 되고 더 시스템이 완비되고 더 뭐 인종개량이 돼서 다 AI 미녀처럼 다 된다고 해도 저는 절대 인간적으로 성숙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냥 그 결핍과 질투 막 그게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적대감이 되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질투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이 속이 아닌 거야. 다 이 자의식이 뭐 그러니까 아무리 너는 지금 너무 충분하게 예쁘다고 얘기해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세대 기준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결정적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상대적이라는 거잖아요. 전부.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계속 살아간다면 100세 동안 내내 우리는 결핍과 질투, 적대, 분노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되냐? 당연히 몸에서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춘은 지나갔으니 청춘의 그 온갖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을 해야죠. 예. 이제 그런 식의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너무 무사히 그걸 건넜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을 돌보는 걸 하나요? 저는 한국인들처럼 마음에 무관심한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은 많이 하는데 심리는 그 질투와 결핍이 일으키는 트라우마를 그냥 표면적으로 잠깐 치유해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한한 잠재력.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은. 그냥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몸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물질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손이고 뭐 다 보이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네? 여기 머리에 뇌에도 있겠죠. 뇌로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좋아하거나 그리워하면 가슴이 막 쓰리잖아요. 그럼 여기도 있는 거네. 안 그래요? 누구를 그리워하면 막 두통이 생깁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빨리 헤어져야죠. 그거야말로 악연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근데 막 가슴이 이렇게 아려오잖아요. 애간장을 끓인다 이러잖아. 그럼 간에도 있네. 간장도. 간도 마음이네. 그래서 현대의학도 우리 몸 세포 모든 곳에 마음이 있다. 영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이 분리가 안 돼 있는데 마음은 안팎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 안에 당연히 있고. 그래서 안팎으로 왔다 갔다 이게 모든 것과 연결되면서 나의 삶에 어떤 이제 신호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그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몸으로만 사는 거예요. 몸으로 생리, 마음 빼놓은 생리로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너무 불완전한 데다가 생리는 물질은 계속 자기 증식 외에는 별로 다른 걸 생각할 줄 몰라요. 마음이 결합을 해야 증식이 아니라 수렴. 네. 이제 소유가 아니라 자유.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더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리적인 메시지라면 여기까지 이제 충분해. 라고 하는 건 마음이 해야 되잖아요. 몸하고 잘 이렇게 조화를 해서. 네. 그래서 마음은 정말 히말라야 같고 바다와 같은데 그 마음의 능력을 전혀 쓰지를 않는다. 네. 근데 젊어서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봄, 여름은 막 발산을 하고 봄, 여름은 무성하잖아요. 일단 보이기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을은 이제 그 무성한 잎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열매를 남기려면 다 떨어져야 돼. 그럼 가을부터는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는 시절이 온 거죠.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는. 노동과 화폐나 막 내가 남에게 멋있게 보이고 어떻게 보이고 하는 그런 인정 욕망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증식이 아니라 비움으로.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겨울은 그 열매조차 버려야 씨앗을 잉태하죠. 씨앗을.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갱년기가 되고 뭐 이제 외모가 막 바뀌고 뭐 이러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내가 뭐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이제 더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주는 굉장한 편안함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뭐 사춘기 때부터 해서 계속 그냥 그 거울만 보잖아요. 그게 이제 뭐야 보이는. 근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이 성형 중독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원판이 되게 예뻐요. 근데 끝없이 성형을 해서 망가뜨려 놓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게 예쁘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외모가 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왜 이런 자유를 안 누리십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갱년기후는 내가 정말 뭐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어른이 된 거잖아요. 어른. 사회 전체의 어른이 된 거예요. 기성세대.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청년을 돌봐야 되는 때가 됐잖아요. 청년을. 근데 내 애를 지금까지 돌봤어. 그 애를 다 키웠죠. 그러면 얘는 또 내가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 하나야. 그럼 이제 시선이 밖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갱년기의 중요한 이제 이 호르몬의 변화라고 하는데, 갱년기가 오기 전에는 주로 가족으로 쏠린대요. 이게. 가족 안으로 그 모든,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애를 키워야 된다는 막 이 강력한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그 뭐라고 하지? 신호가 있죠. 애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잘 키워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갱년기 이후에 폐경을 하면 그때부터는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돼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원주민들은 거의 60대 여성이 사회 지도층이었고 60대 여성이 마라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영토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노년은 이제 이제 그런 거를 마음을 개발하고 내 시선과 욕망이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때, 그걸 이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이제 성찰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는 게 통찰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면은 이제 몸이 아니라 마음, 생이 아니라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성찰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고전을 읽으면 이제 쑥쑥 들어옵니다. 왜? 내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청년기엔 던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청년기와 중년기는 주로 이제 그때도 우정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뭐 연애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잖아요. 막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요 에로스가 만들어내는 관계, 그것이 지금 이제 핵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갱년기 이후에는 이제 내가 여성성, 남성성을 벗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 이제는 에로스가 아니라 우정이 더 좋은 거고. 근데 가족이 아니라 가족 밖에 타자들. 그런데 그러면은 이때 이 청년기에는 에로스를 채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하는 거였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돼. 그러면 이걸 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성과 지.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겠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게 노년이라는 연대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선 시대는 노년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나이 연령대였잖아요. 노인 문화잖아요. 농업 경제는. 왜냐하면 인생의 데이터가 너무 많고 그거를 지혜로서 순환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을 그렇게 떠받들고 존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산업자본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청년의 근육, 청년이 하는 노동, 이걸로 돼서 이거를 노년까지 다 그냥. 그래서 노년에도 어떻게 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막 이것으로 이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게, 그러면 그거는 노년까지 산 보람이 참 없어지는 거죠. 그냥 청년의 연장이잖아요, 연장. 그리고 또 그 돈을 벌어서 하는 게 새로운 연애. 이렇게 되면 되게 서글퍼지죠.
그게 로맨스 그레이고 어쩌고 그렇게 해도 참 좀 딱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연애의 감정은 강렬한 대신 구속이 너무 심해요. 너무 나를 구속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구속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폭력도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 우리가 폭력이 일어나기는 어렵죠. 왜냐? 강렬한 어떤 쾌감을 동반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막 너무 짜릿하고 막 좋으면 그건 성 정체성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 친구는 그냥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도 편안한 거. 내 그냥 나의 저기 그 결함과 모순을 그냥 다 아는 존재. 예. 너무 편안하다.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되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각자의 일이 영역이 달라지고 가족이 바뀌면서 찢어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병이 들거나 먼저 떠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으로 만나는 친구를 새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세대가 마주치게 돼요. 그게 저희 가미당이 오래전부터 기획한 이제 트랜스 제너레이션이라는 이제 비전인데요. 세대 공감 네트워크. 그래서 저희는 2060이 같이 아주 좋은 친구로 잘 지냅니다. 남산강하고는 청년 2030, 가미당은 5060, 7080도 참 열심히 하는데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2060이 같이 섞여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살림도 운영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너무 아무런 나이 차이 이런 거 전혀 못 느낍니다. 그리고 외모로도 누가 20이고 누가 60이 잘 몰라요, 사실. 그게 같이 친구로 생활을 하면 그런 거에 자각이 전혀 없어, 의식이. 근데 밖에 나오면 너무 의식하잖아요. 내 나이가 들어서 어쩔까, 내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어 보여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그게 참 부질없는 정말 낭비거든요. 감정 낭비.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오래 살고 제가 오래 사는데 삶의 비전이 없을 때는 같은 세대가 다 사라지잖아요. 내가 100세를 사는데 나랑 같이 살아남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은 계속 나는 이 상실감과 허물을 느껴야 돼요. 계속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렇게 사회가 세대 간 순환이 일어나야지 그 사회가 건강하게 돼요. 고령화든 저출산이든 어떤 세대의 구성 비율이 나오든 그 삶이 어느 세대에게나 다 전폭적으로 긍정되어야 됩니다. 무슨 이걸 막 통계적으로 조절해서 이게 제일 좋은 거 그렇게 살면 그럼 모두가 다 과도기적이고 희생양이 밖에 더 됩니까? 노인들밖에 없는 시대가 오더라도 그 시간은 무조건 좋은 시간이어야 되고요. 완전히 역삼각형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순환이에요, 순환.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가미당의 이제 비전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청년과 중년, 노년이 같이 공부하면서 친구가 되자.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대체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청년들은 막 왔다가 또 막 공부하다가 또 이제 어디론가 떠나고 또 유학도 가고 그러면 저기 참 좋은 게 뭐냐면 중년 노년은 돈이 있어요 좀. 그 청년은 돈은 없어요. 근데 시간은 많아요. 그리고 이 검색을 참 잘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같이 여행을 가면 아주 최고예요. 이쪽에 돈이 있고 이쪽은 검색을 잘해.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 중년의 돈으로 같이 여행을 하는 거죠. 경제가 순환될 수 있어요. 저는 자본주의는 이 상태로 놔두면 절대로 격차 해소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이 격차 해소를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알았어요. 다 자기가 한몫 잡기를 원하지 격차 해소를 원하지 않아요. 마음을 바꿔야만 돼요.
예, 지구의 온도를 내리는 것도 보통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계속 이 격차가 벌어지는 괴로움을 겪어야 되냐?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자기의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경제 실험을 하면 됩니다. 네. 저는 그걸 10년 동안 해왔어요. 네. 왜 중년의 돈이 청년에게 흘러가면 안 되지? 바로? 왜 일자리를 만들고 막 뭐 산업 구조를 바꿀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그 세대 간의 경제가 흘러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이제 경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을. 그럼 마을 단위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진짜 20과 60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60 세대가 70, 80이 돼서 뭐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삶의 데이터가 그 어떤 동료들에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청년들에게 다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은 집을 나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집이 너무 편하고 아파트가 너무 좋고 그냥 아파트가 또 어차피 법적으로 내 거야 이거는.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뭐 아무데나 취업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청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에 다 계시죠? 그런. 네. 네. 근데 그게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근데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막해.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나와서 마음껏 편한 정말 위험하지 않게 그런데 청춘에 다양한 어떤 삶의 실험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저는 우정과 지성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2060은 서로 질투할 게 없습니다. 뭘 질투하겠어요? 2060이. 그리고 얼마나 편하네요. 20끼리 있으면 그 인종욕망 때문에 애들이 거의 그냥 탈진을 해, 탈진. 그 60대 여성이 어떤 점에서 그런 점 제일 참 좋죠. 이제 더 좋은 건 독거노인이 제일 좋은데요.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으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서로가 서로를 놔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굴레라는 정말 유행가가 생각이 날 정도로 사랑은 굴레구나 저거. 그러니까 이 에로스를 삶의 가치로 생각하면 이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정과 지성으로 이렇게 바꾸면 아주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그거를 저는 고전의 지혜에서도 배웠고 제가 공동체로 실험을 해봤고 지금 그거를 충분히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좀 그 뭐 사회 전체의 어떤 뭐 산업 구조를 포함해서 많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청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다. 청춘에서 해방이 돼야 되고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럴 때 이 100세 인생은 정말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와 화폐 양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마음을 탐구해서 해야 돼요. 마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근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어요. 그런 세대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도자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연의 고민숙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1부가 끝났고요. 저희가 2부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미숙의 인문학 특강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2부라고 해서 별다를 거 없고요. 제가 저기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네, 음악이 깔리고 네. 화면에 담기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의 소개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 이제 나이가 든다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청춘으로부터 어떻게 해방하고 몸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2부는 조금 더 관객분들과 가까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 이렇게 신청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 사전 질문들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그 질문들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그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 구성원이라는 말이 참 너무 형태가 포괄적인 다양하죠. 표현이긴 한데 뭐 엄마, 아버지, 네. 뭐 부모님인 거죠. 부모님이 먼저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그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했다. 아, 이제 내가 중년 후반에서 노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그때의 어떤 이제 감정적으로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어떤 막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막 교차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구성원은 어떻게 하냐면 솔직하게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뭉뚱그리거나 아니면 그걸 어떤 그냥 약간 히스테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회피하거나 그거를 좀 무마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식의 대화를 못한 게 너무너무 죄송스럽거든요. 예,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아, 그게 이제 이렇게 감정이나 삶이 아주 다르게 이제 펼쳐져요. 그럼 이 얘기를 진솔하게 이렇게 펼쳐놔야지, 그래야 이제 이제 노년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절대 회피하지 말고 진솔하게 털어놓는다. 일어나는 감정 또는 뭐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가족들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나이가 어리면 이제 실감이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왠지 안 늙을 것 같은 착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듯이. 그래서 근데 이제 가족 뭐 엄마나 아빠나 또는 할머니가 힘들어 한다고 느낄 때는 그때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검색을 하고 저기 이제 고전도 읽고 그러면서 정말 그게 사랑이에요. 뭐 바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해가지고 뭐 약을 사다 드린다, 아니면 뭐 왜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아, 괜찮다, 뭐 오래 살 거다, 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딴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고전을 공부해서 고전을 읽어주시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이참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이건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왜 차탕발림 있잖아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뭐 무조건 그냥 오래 살 거라 그러고 막 뭐 뻥을 막 치잖아요. 100세까지 살 거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정말로 나쁜 문화예요. 뭔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하나 공유해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정말 만민평등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곧 내 문제거든요. 뭐 부모님의 문제가 내 문제고 옆에 있는 뭐 지나가는 노인의 문제가 내 문제거든요. 저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느껴지는 게, 정말 한 1, 20년 전에는 엄마와의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왜 엄마는 저렇게 생각할까? 근데 이제 조금 나이를 먹고 나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서 엄마의 모습이 발견되는 약간 이런 것들로부터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도 저도 좀 공감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예,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과정인 걸까요? 나이 들매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바뀌어져. 원래 우리 몸이 7년이면 동일한 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는 분한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신은 없었다고 그게. 지금 네가 겪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기억을 해서 나는 이미 딴 사람이 됐는데 그거를 이 안에 주입을 해서 내 거라고 우기잖아요. 이걸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완전히 자기가 망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괴로워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변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안 변하면 너무 이거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까 계절의 마디처럼 봄하고 여름으로 간데 봄이 참 좋아. 근데 여름이 오면 또 여름이 참 좋고 가을이 오면 가을이 참 좋거든요. 근데 그 넘어갈 때 확실하게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도 어젠가 그제부터 갑자기 온도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절기상으로 한로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공기가 차지고 이제 벌써 다음 달이면 입동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겪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이렇게 재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뭐 얼굴 형태도 바뀌고 뭐 머리카락 또 뭘까요? 피부 상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금 뭐예요? 나를 다음 계절로 안내해 주는 아주 좋은 아주 자율적인 어떤 그 과정, 자율적인 행동 지침 같은 게 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고 뭘 겪을 때도 그 마음 밑에 이렇게 해서 내가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구나. 그거를 좀 은근히 기대도 하고 그걸 믿고 그러면 그게 생리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데 이거를 막 거부하는 거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막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7년마다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7년인데 요거는 이제 갱년기 때 그거는 조금 더 강한 좀 더 아주 뚜렷한 변화를 겪으니까 당황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위에서 떨어질 때도 고양이처럼 낙법을 할 수 있으면 사뿐히 내려오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다가 하면은 우당탕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 그런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곁에 있는 분들이 같이 좀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네, 모든 하시면 좋을 것 세대가 같아요. 같이 그거를 공부를 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많은 또 객석에서 공감의 네. 끄덕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 때는 이제 가치가 아까 얘기했지만 물질이 더 이상 아니에요. 정신적 가치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지금까지는 물질을 증식하고 막 내가 남보다 더 활동력이 높고 막 이런 것을 과시하는 쪽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이거를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한다는 건 뭐냐 이제 비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우고 쉬어야 돼요. 그 발산이 아니라 수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막 활동을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면을 성찰해야 돼요. 나의 내면. 그 이게 굉장히 이게 멋있는 일인데. 이러면서 이제 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휴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예, 강의를 아무튼, 들으면서 저희 또 객석에 있는 분들이 그걸 같이 공감하면서 겪게 되지 이거는 않을까. 이따가 네. 또 다시 얘기할 텐데 일단 네, 알겠습니다. 얘기할 게 많아서 기억해 두셨다고 할 때 꼭 예, 말씀해 예.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준비된 질문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MZ 세대 아까 막막한 지그재그로 가는 맞나? 세대라고 너무 맞지 않나요? 하셨는데 저만의 독특한 해석인데. 네, 다행입니다. 저도 MZ는 아닙니다. 네. 네, MZ 세대들이 나이 든 분들을 이해하는 방법,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청년붓다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부처님의 생애와 우리 시대 청년들이 이렇게 매칭되는 지점을, 고기가 이제 굉장히 아주 정말 너무 경이로워서 이제 그걸 쓰게 됐는데, 그 부처님이 사춘기일 때 얘기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시타르타 왕자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환락을 다 누렸고, 지극한 사랑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막 몸도 32가지 관상의 최고의 호상을 갖고 있어서 뭐 너무 뭐 아름답고 멋지고, 뭐 활도 쏘면 그냥 막 7개의 관역을 동시에 막 맞추고 막 이런 막 뭐 정말 더 부족한 게 없는 청춘이었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고, 뭐 너무 또 사랑을 막 만끽하고, 뭐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청년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동문 밖에 나가서 노인을 봐요. 노인을 보고 노인의 몸이 너무 늙어 있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요. 그때 이렇게 물어요.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냐고. 그래서 저렇게 된다고. 그때 청춘의 교만이 사라졌다. 병자를 보니까 뭐 너무 추하고 막 뭐 이건 뭐 그냥 막 그 똥과 오줌 속에서 뒹굴고, 아프면 저렇게 되는가? 그렇다고. 건강의 교만이 사라집니다. 시체, 그러니까 인도는 시체를 밖에 이렇게 많이 내놓는 모양이에요. 뭐 구더기가 들끓고, 모든 남성이 서로 갖겠다고, 뭐 억만금을 주고라도 서로 갖겠다고 한 그 아름다운 여인도 죽으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막 구더기가 뜨끓죠. 이제 저 여성을 누가 단돈 한 푼을 판다고 해도 저런 몸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제 시체를 보고 삶의 교만이 사라졌다. 생의 교만이. 그러니까 MZ 세대가 어르신 세대를 이렇게 따로가 아니라 나의 미래예요, 미래.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제 나의 이렇게 얘기할 수 미래를 있을까요? 눈앞에 보여주는 거야. 내가 중년이 되면 저렇게 되고 노년이 되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거기에 뭐 지금 뭐 혐오 적대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건 사회적인 어떤 뭐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생명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 공감이고 뭐고 간에 그냥 생로병사를 함께하는 정말 길벗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늙는가, 어떻게 죽는가를 같이 탐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누구에게나 다 닥칠 일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까운데 노인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 노인 친구가 노인이 친구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가족에는 없잖아요, 지금. 대가족이 아니니까. 아까 트랜스 제너레이션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는 같이 겪는. 예전에는 그 집안 안에서 다 봤잖아요. 뭐 모든 뭐 몇 세대가 같이 사니까. 지금은 그걸 이렇게 뉴스나 이런 드라마로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나는 안 늙고 안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망상이죠, 망상. 그래서 친구가 좀 60대 이상의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여러모로 유용하다. 오늘 한 분 알고 가시는 겁니다. 고민숙 선생님. 마음속에 영원한 감이당이나 남상강원에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사전 질문은 이렇게 3가지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좀 넘길까 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괜찮고요. 평소에 뭐 나이 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부분들을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앞에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앞에 빨간 모자 쓰신 어머님, 아까 계속 정말 한 2-3페이지 필기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들으시던데,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46년생이거든요. 음. 46년 6.25를 겪은 세대인데 이제 80이 다 됐고 한 70까지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어. 그런데 한 70 넘어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다가가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제가 젊었을 때는 책방 하는 걸 소원이라서 오랫동안 책방을 했고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고미숙 선생님 책도 내가 한 3개를 네. 오래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읽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읽었어요. 많은 걸 생각하고 이제 글도 좀 써보고 그랬는데 점점 더 그 세상에 종말이 가까우는 것 같고 형제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근데 요즘은 제일 관심 가지는 게 나도 머리도 다 빠지고 늙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이러니까 깜빡이도 막 머리에서 내가 요즘 뭐 시 같은 거를 썼는데 내 머리에 깜빡이가 들어와 산다고 그런 식으로 나의 일상이라는 걸 썼는데 여기저기 책을 보면 정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애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제일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좀 현명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인생을 아름답게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꼭 아름답게 마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 후회 없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아름답게. 네, 후회 없이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건 똑같은데요. 그런 지금 고민하시는 거랑 그 다 뭐 비슷할 거예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가족이 아닌 정말 이제 인생의 길벗들하고 살고 있잖아요. 결혼을 그게 안 하셨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제 독거노인이 됐죠. 예전이라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일까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게 이제 제 직업이잖아요. 그럼 결론이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전 세계 뭐 종교, 고전, 뭐 철학 이런 걸 다 이제 종합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삶은 지혜롭게 사는 거랑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성을 향해 간다고 하면 지혜와 선을 얼마나 행할 수 있느냐에 있어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근데 그 전에 내가 자립을 하고 뭐 능력이 있어야지 이제 어떤 지혜와 선을 향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기나 중년기에는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년 이후에 내가 이제 충분히 자립을 했고 아이도 키웠고 이제 사회적으로 역할이 됐어. 대충 했어. 그런 다음에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제 정말 지혜를 연마해야겠다. 지혜라는 게 뭐냐면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며 이 우주는 어떻게 운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 그래서 이 지혜를 철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지혜를 향한 방향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이제 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립을 했고 충분히 살았어 내가 이 사회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이 사회에 뭘 베풀 수가 있지? 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네. 이게 안 바꿔지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허무해져요. 그리고 아까 저기 젊은이들이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무시하기 전에 이미 내가 무시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아니 MZ세대건 뭐건 간에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쓸모가 없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 밑에는 청년기의 기준, 노동과 화폐, 내가 돈이 더 많았다면 안 그렇겠지?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안 그렇겠지? 이게 여전히 있는데 그게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돈도 있고 뭐가 있으면 저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게 돼요. 네. 철학과 속세를 계속 넘나드시네요, 선생님. 부모가 제일 좋은 건 잘 키워주고 한 푼도 남겨줄 게 없는 게 최고입니다. 네. 이제 내가 방향을 지혜와 선으로 바꾸면 남이 무시를 하던 그 다음에 또 내가 사회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런 자의식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길이기 때문에 갈 뿐이야. 이게 주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다른 이제 뭐 제가 요새 보고 있는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나 이런 데 보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이미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는 왜 독배를 마시는 날도 이렇게 편안한가? 지혜와 선. 그래서 죽음 이후가 너무 기대된다. 자기는. 그게 아니면 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 허무해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뭐 후회 없이 산다. 후회 없이 뭐가 있을까요? 세계를 정복한 진시황이건 아쇼카왕이건 다 후에 막심해서 죽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 암살돼요, 자식들한테. 예. 아니 암살되거나 뭐 암살되는 황제들이 수두룩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룬 대제국이 내가 죽자마자 뭐 10년, 20년 안에 다 망가져요. 뭔 후회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영광을 한다고? 연애를 몇 번 하다 죽으면 후회가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죽어서도 또 하고 싶다고 그럴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세속적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걸 알면 이제 그 방향을 이제 됐다. 이제 그게 이제 지혜와 선이라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면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혜와 선에 대해서. 근데 네. 그런 거는 너무 세속적인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는 교회를 살찌우는 거고. 예. 예. 그리고 그 어디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점점 자유로워져야 돼요. 네. 그래도 질문 주신 우리 선생님께서 뭐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글도 쓰시면서 아름다운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저는 근데 뭔가 거기에 그래도 지금 좀, 네, 그 뿌듯합니다. 기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수시로 허무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예. 저거를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청년들은 친구가 워낙 없어서 그래서 다행이죠. 저희는 다행이네요. 60대 선생님 친구를 만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친구가 없이 살아서 괜찮을 수도 있나? 자, 그거는 좀 저희가 개인의 그래서 고민으로. 지금 청년들은 벌써부터 허무해요. 그래서 맨날 죽고 싶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과 연결되지 않을 때 결핍과 허무밖에 없다. 이거를 이 원리만 알아도 네.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찾으셨기를 저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더 많은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남은 시간이 거의 안 남았거든요. 이 그래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길었어서 하나만 그럼 더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이거 한번 네,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이분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에 계신 여성분이고요. 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분은 MZ 세대신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막막하고 지그재그로 걸어가는 세대인데요. 저는 이제 올해 초에 직장을 그만두고 네. 그냥 지금까지 그냥 맨날 책만 읽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이 가장 살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제 일도 안 하고 계속 도서관에서 책만 읽으니까 어. 가족 내에서 이제 별명이 괴륵이 됐어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근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지.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인정받으면. 자연의 섭리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제 나이 때 이제 실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를 출산도 하지 않았고 또 육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 이제 자연의 섭리로 이렇게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실은 고민이 됐거든요. 이게 정말 자연의 섭리를 제가 벗어난 건지 아니면 제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데 좀 그런 식으로 코멘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사실 그런 주변에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 저희 세대에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인 아니,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내가 이제 생명이라는 건 나의 자율성과 능동성으로 살아가 세상을 만나고 이제 관계를 맺고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뭐 참조할 수는 있는데 지금 내가 하여튼 책을 읽고 막 하는 거가 얼마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생명의 어떤 실천인가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뭐 연애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오는 거지 저런 기준을 갖는다고 내가 당장 연애를 해서 출산을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연의 섭리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문명적으로 보면 이 속도가 어긋났어요. 문명의 과잉으로 지금 자연의 리듬이 어긋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서 이제 물질적인 과보를 하고, 근데 밖에 나가면 이제 자본의 막 용광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몸의 생체 주기 자체가 자연성을 잃어버렸죠. 그 연애를 막 해야 되는 때 연애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의 어떤 뭐 치러야 될 대가라고 해야 되나? 그 당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 물질적으로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에로스나 내 안에 있는 야생성, 청년의 막 그 질풍노도가 구현이 잘 안 되는 거죠. 막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물질적인 그거를 얼만큼 내가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걸 딱 벗어나는 순간 바로 연애가 될걸요 아마. 되면 그걸 알려주세요 벌써 나중에. 진짜로? 진짜예요.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고민이 좀 많아지네요. 우리가 물질이 풍요하면서 또 저희 세대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그래서 있거든요. 제일 예. 어떻게 보면 제일 풍요로운데 제일 안 된 세대예요. 제일 청년들 보면 진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와, 저 늪에서 그러니까 저 물질과 상품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없을 때는 청년들이 에너지가 분출해요. 막 저항과 막 그게 우리가 20세기에 그랬잖아요. 청년들은 항상 막 도전적이고 막 갈아엎고 그 기성세대가 막 떨었잖아요. 지금 MZ세대는 기성세대를 떨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고 있죠? 약간 난감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여기 다들 그런 MZ 세대에 한 명씩은 그래서 되게 계신 것 제가 같아요. 그 붓다의 생애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음. 붓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갖 활락을 사춘기와 그 20대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활락의 늪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건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과 그 환자와 그 죽은 시체를 보고 나서는 그 질문, 늙고 병들어 죽는구나.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그 시타르타 왕자를 출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도 이제 갈 때까지 가면 이제 치킨을 먹다 지치면 이제 더 이상 내면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치킨의 활락에서 벗어나서 출가를 하나요, 그러면? 아니 이제 출가라기보다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삶의 이 마음의 본성을 찾아서 네. 새로운 여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이랑 더 많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오. 싶지만 정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오, 지나갔기 너무- 때문에 저희가 너무 따가워, 없이네. 현장에서의 네. 함께하는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존재란 무엇인가? 앞으로의 우리란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안내 멘트를 조금 드리면 오늘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022 실버문화 페스티벌의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 행사가 2022 실버문화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16개 지역의 예선을 거쳐서 또 본선 경연에서 어떤 팀들이 활약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버문화 포럼 그리고 고미숙 선생님의 인문학 강의까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